안녕하세요. 김진우 선생님께서 이 사업 내용과 신청 절차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고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 그 매뉴얼에도 다 나와 있긴 합니다만 이 파트너십 온 프로그램 온 사업에 선정된 기관들에 대해서 이 재단이 비재정적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파트너십 온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특징적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단이나 지원기관들이 종래 그랜트를 그러니까 지원금을 주는 방식은 주로 이제 재정적 지원이죠. 부분적으로 자문을 해주거나 사회복지 쪽 용어를 사용하자면 슈퍼비전 이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번에 아산나눔재단이 기획하고 있는 파트너십 5는 아까 고도의 관여라는 전략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런 전략에 의거해서 굉장히 밀착적인 비재정적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 비재정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사업 자체가 벤처 필란트로피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험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사업과 기관을 지원하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주체들, 그러니까 혁신 리더들이죠. 혁신 리더들의 역량이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이 사업의 취지와 목표를 제대로 관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이런 비재정적 지원을 결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재정적 지원을 원활히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비영리 기관들의 역량을 스스로 진단하고 그 진단으로부터 어떤 개선점, 문제점 혹은 개선점 이런 것들을 도출하고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물론 이제 그 발견하는 과정도 모두 기관의 자체적인 토론과 수의, 합의 그리고 전문적인 컨설팅 펌의 개입 그리고 자문하는 교수님들의 아까 이제 VP 파트너스가 있었죠. 그래서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들의 어떤 참여들을 통해서 그런 개선점이나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거기에 적절한 교육, 자문, 컨설팅, 해외 연수 이런 것들이 비재정적 지원에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그런 비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기관의 역량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진단은 어떤 과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소규모의 비영리기관 역량을 진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보시면 장기적으로는 비영리기관 전반에 대한 범용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벤처 필란트로피이기 때문에 벤처 필란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관 자체가 굉장히 모험적인 기관일 때 그러니까 아까 김진우 선생님 보여주신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아주 작은 묘목 그림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업 경험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조직 기관의 역량이 아주 미약해서 기관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작은 기관일 수 있지만 그 기관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매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이고 임팩트가 큰 사업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아산나눔재단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말하자면 인베스트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개념이고요. 또 하나의 개념은 이제까지 줄곧 어떤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해온 탄탄한 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규모도 크고 안정적인. 그러나 그런 기관들이라 할지라도 새롭고 창의적인 사업을 시도하게 된다면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역시 벤처 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이 창의적인가 혹은 기관이 창의적인가 기관이 모험적인가 사업이 모험적인가 하는 그런 두 가지 기준이 동시에 사용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모든 경우에 대해서 기관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어쩌면 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역량 진단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시죠? 네, 기분이 별로 좋은 개념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건강 진단을 받으러 가도 별로 유쾌하진 않아요.
근데 더 불쾌한 경우는 이런 경우죠. 누군가가 우리 기관을 와서 평가하고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서열을 매기고 또 매겨진 서열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지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우리 비영리 영역에 일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평가의 풍토입니다. 근데 이 역량 진단은 그런 우리에게 좀 익숙한 그리고 약간 불쾌한 그런 방식의 평가가 전혀 아니고 스스로 기관의 내부에서 이 평가 지표를 숙지하신 후에 내부에서 스스로 진단을 해보시고 그 진단 결과를 전문 컨설팅 회사와 그 다음에 이 청소년 분야 혹은 사회복지 분야에 경험이 많으신 교수님들이나 현장 전문가들이 결합해 있는 그런 그룹들과 함께 그 진단 결과를 토론하면서 개선점을 도출한다는 면에서 보면 여전히 유쾌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평가를 해서 서열을 매기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과 같은 그런 평가 체계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의 책임자였는데 이 연구를 하면서 비영리 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대표자분들 혹은 실무자분들, 관련 교수님들, 컨설팅 회사의 사장님들 이런 분들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고 FGI도 해봤어요. 다들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 이런 거 또 하냐? 그러시는데 그러나 이런 취지를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어떤 의견들을 모아서 도구를 개발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진우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멋있게 쓸까, 어떻게 창의적으로 쓸까 하는 그런 꿈에 부풀어 계시다가 진단이라는 말로 이렇게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한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우울한 이야기만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단 도구는 이런 방식으로 개발이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연구 방법이 동원이 됐습니다. 하나는 네 가지죠. 하나는 이 비영리 기관의 역량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 혹은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지표들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FGI를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집단을 달리해서 델파이 기법이라는 걸 통해서 지표의 분류, 그 다음에 가중치 이런 것들을 계산해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1개의 비영리 기관을 대상으로 이 지표를 시험적으로 적용해서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준 점수도 얻었고요. 그리고 아산나눔재단의 이 파트너십 사업을 주관하고 계시는 운영위원 한 20명이 넘는 운영위원들과 자문위원들 앞에서 이 연구 결과가 보고가 돼서 지금 지표 자체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비영리 기관의 역량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요. 지금 이게 수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대체로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이러한 앞에 여기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을 비영리 기관의 대표적인 역량 요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모두 다 동의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비영리 기관은 가치나 신념 체계가 작동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역시 사명, 비전, 전략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역량 요소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적어도 한 10년간 한국의 비영리 기관들에 대해서 이런 사명이라든지 비전, 전략에 관한 강조는 지나치다 싶으리만큼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계시는 모든 비영리 기관의 실무자들 혹은 대표자님들은 각 기관의 사명과 비전을 지금 바로 외워서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비전 스테이트먼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다 갖고 계시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어찌 보면 그런 사명이나 비전에 대한 기관의 스스로의 선언, 규정 이런 것이 자칫 관념적일 수도 있고 기관을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어떤 엔진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사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서 우리 기관의 활동과
사업을 사명에 수렴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 비영리 기관을 연구하는 혹은 비영리 기관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온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명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전략이 비영리 기관의 역량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배구조와 리더십, 비영리 기관의 지배구조와 리더십이 그 이외의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의 지배구조와 리더십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은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지배구조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 특히 리더의 역할, 리더의 역량이 중요하고요. 뭐 재정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어떤 비영리 기관도 부자기관은 없습니다. 다들 재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제가 언젠가 저는 이제 비영리 조직을 전공하는 사람인데요. 제 전공이 비영리 조직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영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공부냐. 저는 사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들은 여기 계시는 모든 300명의 우리 참여자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김진희 교수님이나 아산나눔재단의 이사장님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은 왜 돈 안 생기는 일에 이렇게 열심히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영리하지 않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고 어떤 면에서는 시대착오적인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 섹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또 사회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확장해 간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보면 이 섹터야말로, 이런 기관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비영리 기관들이 어떻게 재정을 확보하는가, 어떻게 자원을 운영하고 개발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조직 운영과 관리는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그런 영역이겠죠. 사업 운영과 임팩트, 아까 출구 전략이나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비영리 기관이 사명이나 비전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에 대한 영향을 꾸준히 산출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인 관계입니다. 조직 내부의 관계도 있고요. 조직 외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그러한 전략에 의해서 사업과 조직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역량 요소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 역량 진단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개의 그 기존의 도구들을 검토를 했는데요. 뭐 이 도구들이 다 어떤 것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튼 저희 연구진에서 종합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비영리 기관의 역량은 크게 4가지로 재분류될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정체성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지표들을 역시 간략하게 보여드리긴 할 테지만, 그 기관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의 미래는 어떠한가 하는 것과 같은 정체성에 대한 역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략, 조직운영 기술, 자원,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차원을 나눈 다음에 이 4가지 차원에서 하위 지표들을 구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도구는 강점과 약점을 스스로 진단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평가팀이 와서 평가를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표를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직접 기관에서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우리의 역량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걸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작성하도록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교적 소규모의 젊은 기관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모든 비영리 기관에 범용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량 진단의 목표와 취지, 그리고 진단 도구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요. 이것 역시 이 파트너십 온 사업에 선정이 되시고 나면 바로 선정된 기관들의 실무자들과 그다음에 기관 책임자는 아산나눔재단에서 실시하는 워크숍에 참여하시게 될 것이고, 그 워크숍에서 이 역량 진단 도구에 대한 일종의 학습 과정, 공부하는 과정, 이게 한 번 더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이를 위해서 학습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진단은
진단 자체도 중요한 어떤 결과들을 보여주지만 진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관 내 의사소통이 활성화되는 것, 그리고 기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어떤 지식을 공유하는 것, 이런 부수적인, 과정적인 의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4개의 차원에서 하위 지표들을 구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4개의 차원이 다시 어떤 지표들로 브레이크다운 됐고, 이러한 세부 지표는 다시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4개의 차원과 47개의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정체성이라는 차원은 조직의 사명과 비전이라는 항목으로 나뉘어 있고요. 전략은 조직운영 전략, 사업전략, 이해당사자 전략이라는 3개의 지표, 그리고 각각의 지표에 대해서 서너 개 정도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운영기술은 조직 내 운영기술과 조직 외 운영기술로 나뉘어 있고요. 각각의 지표는 다시 대여섯 개 정도의 항목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원이 좀 많은데요. 자원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으로 나뉘어 있고, 인적자원은 한 10개 정도의 지표로, 물적자원은 6개 정도의 지표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진단도구를 적용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요.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기억리기관 영양진단도구가 어느 상태에 와 있냐면 바로 요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아산나눔재단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업무가 앞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제가 아까 우리 조상욱 매니저님께서 대전, 부산, 대전 찍고 대전, 부산, 제주, 광주, 제주를 거쳐서 드디어 서울에서 설명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 팀이 계속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서울 설명회는 이제까지 저희가 다녔던 설명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대전에서 한 7, 80명 정도의 오디언스가 있었죠.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부산도 한 그 정도였는데 여기 300명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우리 차선 팀장님한테 당신의 재단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래서 약간 저는 재단 관계자는 아니죠. 가슴이 좀 벅찹니다. 그런데 제가 벅차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렇게 많은 일이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괜히 시작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벤처 필란트로피에 이제 발을 담궜구나라는 그런 현실감 같은 게 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워크샵, 진단도구에 대한 이해가 있은 후에는 토론과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측정, 그리고 진단, 기준 점수와의 비교를 통해서 진단을 이루어지고요. 근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VP 파트너스가 있었죠. 재단과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전문위원은 주로 경험이 많은 컨설팅 회사 참여를 할 거고요. 자문위원들은 사회복지 분야 혹은 청소년 분야에 경험이 많은 교수님들이나 현장 실무자, 전문가들이 아마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했을 겁니다. 물론 저도 부분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개선점을 도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비재정적 지원이 유형별로, 종류별로 제공이 될 텐데요. 그것은 아까 교육, 자문, 워크샵, 연수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한 번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나면 기관의 차원에서는 역량을 다시 한번 진단해보는, 그래서 이 사업과 비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우리 기관의 역량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피드백 순환이 있을 거고, 도구 자체도 개선해야 될 점을 찾아야 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복잡한 숫자들이 있고 뭐 이런데요. 이거는 지금 이 숫자들이 어떻게 계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말씀드리려면 한 몇 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한 번의 FGI와 두 번의 FI 그리고 101개 기관을 통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지표들에게 부여된 가중치 점수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7개의 지표에
점수가 다 똑같이 배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조금씩 다른 결과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가중치가 포함된 어떤 진단 점수가 이제 컨설팅 펌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가 되면 그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어떤 것인가, 또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 하더라도 또 지원해야 될 우선순위는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그런 기초 자료들을 지금 보여드리는 중입니다. 예컨대 제가 첫 번째 지표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지표가 사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질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 말하자면 귀기관이겠죠. 귀기관의 사명은 얼마나 구체적이고 명료합니까? 조직의 홍보자료 등에 기술된 사명과 비전을 참고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4개의 척도가 있고요. 이 4개의 척도를 어딘가에다가 우리가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응답을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컨대 사명은 조직의 존재 이유 혹은 조직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명은 우리 조직은 뭐뭐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형식으로 기술될 수 있다. 반드시 저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에 비추어서 우리 기관의 사명은 적절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판단을 하시되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1, 2, 3, 4번 중에 어딘가에 표시하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아까 가중치가 있고요. 만약에 1점을 받았다면 조직 역량 개선이 명백히 필요한 경우, 4점을 받았다면 조직 역량 수준이 매우 우수한 경우로 일단 산술적으로는 진단되도록 이렇게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테드 토크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요 몇 년 사이에 비영리 섹터에서 가장 활발하고 영향력이 많은 토크 컨퍼런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테드.com이죠. 테드 토크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운영하는 건지, 무슨 돈으로 하는지 이런 거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TEDx라 해서 이 TED 브랜치 같은 것들이 전 세계에 펼쳐지죠. 이 연세대학교에서도 TEDx 연세 이런 게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TED 토크의 미션은 무엇일까? 단 2단어입니다. Spread ideas. 그래서 너무 어려운 영어라서 제가 번역을 했어요. 생각을 퍼뜨린다. 그러니까 TED.com의 모든 활동은 생각을 퍼뜨리는 것에 수렴됩니다. 말하자면 TED.com에서 어떤 연사를 섭외하려고 할 때, 어떤 장소를 결정하려고 할 때, 어떤 이 강연의 어떤 분위기 세팅 같은 걸 할 때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수많은 의사결정을 결국 견인하는 엔진은 TED.com의 미션인 Spread Ideas라는 요 문장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비영리 기관의 의사결정은 그 기관이 선언한, 자체적으로 선언한 이 미션에 수렴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계시고 혹은 이끌고 계시는 기관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사명을 기술한 문장이 우리 기관의 모든 활동과 사업을 견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학교에서 비영리 조직론이라는 수업을 한 10년째 매 2학기에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과 학교에서요. 비영리 조직론이라는 수업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는 거의 없는데요. 몇몇 학교, 이 연세대학교의 강철희 교수님이라는 활발한 교수님이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 수업에서 늘 어떤 과제를 학생들하고 제가 같이 하냐면 임의로 선정한, 그러니까 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임의로 선정한 어떤 비영리 기관의 미션을 읽고 그 미션이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은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지 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해봐라, 이런 과제를 내줍니다. 그러면 제 수업이 2002년도인가에 처음 개설됐을 때는 수강생이 5명 정도였어요.
그래서 늘 폐강 위기에 몰려 있었는데 지금은 60명이 꽉 찹니다. 최근에 이 대학생들이 비영리 조직에 관심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저의 개인적인 어떤 인품에 비인하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학생들이 내는 숙제의 거의 대부분은 이런 내용이에요.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한국의 비영리 기관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다 있거든요. 대부분 우리의 미션, 그래서 뭐라고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훈련이 잘 된 학생들이 아니긴 합니다. 저와 같이 수업을 하는 대학원생이거나 학부학생들인데요. 그 학생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저는 그것이 이 사명과 관련된 어떤 관념적인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것이 나쁘기만 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기관의 어떤 존립 이유,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명백히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그것에 동의하고 조직의 전략은 이 사명에 수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사명을 어떻게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런 방식으로 우리 기관의 역량을 하나하나 말하자면 역량 있는 전문가들과 자문위원들과 함께 진단하고 그것으로부터 개선점을 도출하는 작업을 아산나눔재단이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101개의 기관을 상대로 파일럿 테스트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기관들입니다. 이건 뭐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요. 예컨대 그 101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점수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체성 점수는 4점 만점에 3.37, 꽤 높아요. 그런데 전략 점수는 조금 낮고요. 자원 점수는 그보다 조금 더 낮고요. 조직 운영 기술은 조금 더 낮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짐작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분포였습니다. 아마 선생님들 생각하시기에도 한국의 비영리 기관들은 정체성 관련해서는 뚜렷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전략은 조금 그것보다는 미흡할 것이고, 재정은 그것보다 조금 더 미흡할 것이고, 조직을 운영하는 기술들 있잖아요. 월급을 주고 휴가를 보내고 아주 짜잘한 어떤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매니지먼트 스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뭐 하나하나씩 보면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걸 요약한 표가 이겁니다. 정체성 점수는 아까 3.37이었죠. 근데 사명, 미션은 3.28, 비전은 3.47. 그래서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어저께 이것과 관련해서 이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담당하게 될 잠정적으로 거의 99% 정도 확정이 된 컨설팅 펌의 전문가들하고 잠깐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일럿 테스트에서는 정체성 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왔지만 실제로 이것을 자가 진단하는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이 점수가 좀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조사는 물론 전문적인 조사 회사에게 용역을 주어서 모두 101개 기관 모두 1:1 면접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주로 사무국장님급을 대상으로. 근데 그렇게 조사를 하는 것과 이 진단 도구를 가지고 가서 직원들이 다 모여서 야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한번 토론해보자.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박하게 자기 스스로 진단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평가를 한다 그러면 그걸 좀 더 잘 보이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내 수준을 알기 위해서 평가하는 거라면 가능하면 좀 더 실제가 더 잘 드러나는 방식으로 측정을 하겠죠. 그래서 점수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분포는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략 점수는 그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전략 점수. 자원 획득 전략이 뚝 떨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조직 내 운영 기술은 그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학습 및 성장, 네트워크 개발 쪽에서는 다른 점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고요. 네, 자원 보면 자원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인적 자원 쪽에서도 그렇고요. 물적 자원으로 가도
4점 만점에서 2점 언저리에 점수들이 분포하고 있는 걸 보면 확실히 한국의 비영리 기관들은 이 자원 관련한 역량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일럿 테스트의 결과들을 가지고 이게 이제 일종의 참고 점수가 되는 것이죠. 이런 점수를 레퍼런스로 삼아서 실제로 진단 과정에 들어가면 이런 점수들과 비교를 하면서 개선점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 이 뒷부분에 과정들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들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워크숍이 있습니다. 워크숍은 선정된 기관들의 사무국장님급 혹은 뭐 사무국장 혹은 사무총장 혹은 대표 여러 가지 직함을 갖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과 이 사업을 실제로 담당하실 실무자가 반드시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서 이 진단 도구에 대한 이해를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기관으로 가셔서 실제로 자가 진단을 해보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점수와의 비교를 통한 진단, 그리고 전문가 그룹과 함께하는 개선점 도출 작업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도출된 개선점에 따라서 다양한 비재정적 컨설팅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역시 이 진단 도구를 개발한 연구 책임자로서 이 진단 도구를 다시 업데이트 시켜야 하는 그런 숙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역량 진단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